Hello and good afternoon.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찬 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리성, 지속 가능성 그리고 안정성이 증가된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워싱턴 DC에 소재하고 있는 법무법인 베너블 LLP 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동차 산업에게 자문을 제공하면서 의회와 어떤 관계가 있을 때 저희가 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규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룰 때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 자동차 운송 안전의 미래 전략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자동차 산업에 세 개 주요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차 해킹이 2010년에 있었고요. 시도가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구글부터 시작해서 2010년에 자율주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V2B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서 차와 또 다른 사물 간의 커넥티비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큰 변화가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 이전은 제가 8년 동안 의회에서 일을 했습니다. 과학기술 고문으로서 제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축적한 경험을 통해서 자동차 산업이 또 기술 부분에서 컨버전스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이렇게 두 산업이 융합을 하면서 또 새로운 그런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은 그동안 안전과 관련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파란색을 보시면은요, 그동안 축적해 왔던 그런 사망자 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972년에는 한 해만 5만 5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빨간색을 보면은요, 1억 주행 마일을 기준으로 해서 사망률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저희가 인구 대비해서 주행 거리로서 이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안전성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획 주행 마일을 통해 가지고 처음에는 훨씬 더 많은 그런 사망자 수가 있었던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꾸준히 이것이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0에 가까운 좋아졌던 일도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이제 1억 주행 마일당 한 명 정도로서 다시 그 수치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들어서 이제 지난 2년 동안 상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3만 5천 명의 사망자이기 때문에 1억 주행 마일로 기준하면 1.4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교통안전국에서 집계하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은 이제 저희가 4만 명 정도가 한 해 사망을 한다는 것을 집계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렇고 또 도로교통안전국에서도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급격히 증가한 이유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상황이 미국과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사망자 수를 보면은요, 교통사고 관련해서 125만 명이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희가 저소득 아니면 중간소득 국가에서 이 사망자 수의 90%를 배출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자동차 등록 대수를 기준으로 해서 맞는 것인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특정 지역에 이렇게 사망의 수가 집중되어 있다라는 그런 위험한 수치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WHO 기준이 되겠습니다. WHO 기준을 보면은요, 지금 현재 교통사고가 3대 사망 원인 중에 하나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5세부터 44세를 대상으로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의 상당히 많은 비중, 다시 말해서 어린이에서부터 저희가 경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통사고를 통해서 많이 사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한 내용들을 보면은요, 인간은 운전을 참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교통사고의 94%의 원인을 찾아보면은 운전자 과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딴 생각하다가 아니면 너무 피곤해서 아니면은 음주를 해서 아니면 과속을 해서 이렇게 사고가 나오는데요. 결국은 전체 교통사고의 94%는 운전자 과실이었습니다. 이것을 경제적인 비용으로서 다시 환산을 해보면 연간 1조 달러 정도의 비용을 초래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망자 그리고 또 병원에 입원을 해서 아니면은 법무 비용, 그다음에 이제 생산성 저하 여러 가지 원인들이 발생을 하면서 이만큼의 경제적인 비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2010년의 경우에는요, 현재보다 사망률이 더 낮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는 더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보여주는 수치보다도 경제적인 비용이 훨씬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업계에서도 많은 그런 변화를 거듭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리고 또 미국의 규제 당국에서는 내충돌성에 집중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자동차를 더 설계를 잘해가지고 사망자를 줄일 수 있을까? 그래서 특히 승객한 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에어백이 계속 추가를 했죠. 그래서 어떤 차에는 10개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전벨트도 또 사용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 충동성을 더욱더 강화시키기 위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자동차가 사고를 내서 그리고 이제 추도 충돌 사고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을 최대한 보호하자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예 충돌을 회피하자, 예방하자라는 그런 측면으로서 발전을 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이내믹 브레이크 서포트 아니면은 차선 이탈 방지와 관련된 그런 기술, 그리고 또 크래시 이미넨트 브레이킹과 같은 그런 기술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서울 모터쇼를 한번 둘러보시면은요, 이와 같은 그런 기술들이 소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그런 변화들이 꾸준히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자동차 산업에서는 이렇게 충돌 예방 시스템들을 상당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만 하더라도요, 22개의 OEM사들이 스탠다드로서 비상 제동 기능을 2020년까지 다 제공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규제에서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충돌 예방을 위해서 그리고 또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이라는 이미지는 처음 저희가 예전부터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인데요.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1958년에 GM과 RCA가 JV를 해서 도로에서 저희가 매그네틱 스트립 자기 스트립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자율주행을 구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구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십 년을 건너뛰어서 이야기하면은 V2V 커뮤니케이션의 시대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쪽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차와 차 간에 이렇게 소통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가 진출하는 방향이고 이것이 내 속도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차 간의 소통,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충돌을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시야가 막힐 수가 있습니다. 옆에 대형 트럭이 옆에 있기 때문에 조금씩 찔끔 이렇게 앞으로 나가다 보면은 지나가는 차와 충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발 다른 차가 지나가지 않기를 바라면서 조금씩 나갈 수가 있는데 V2V가 구현이 되면은 지금 전진한 차가 있으니까 앞으로 나가지 말라라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V2V 브로드캐스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9GHz 스펙트럼 주파수 대역을 이용을 해서 단거리 전파를 통해 가지고 정보를 방송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뿐만 아니라 업계와 같이 협력을 해서 지난 15년 동안 계속해서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그런 규제가 미국에서 발의가 돼서 실제로 이 모든 차에서
이 방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구현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물론 이제 새로운 그런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이것이 구현이 될지는 더 지켜봐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뭐 저희가 같은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뭐 포드 차든 GM 차든 토요타든 실질적으로 안전 관련된 교통 방송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In addition to vehicles talking to each other, we also have vehicle to infrastructure. 그런데 이렇게 차 간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차와 인프라스트럭처와의 이런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보다 안전한 그런 주행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벽 2시입니다. 새벽 3시입니다.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리고 신호등이 빨간색이라서 딱 멈췄습니다. 그런데 나만 지금 현재 운전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다른 그런 차가 없기 때문에 바로 파란색으로 신호등이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다른 것을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역동적으로 교통신호 체계가 이루어지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중요한 그런 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잠실 경기장에 지금 계속해서 차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통체계를 다이내믹하게 조절을 해서 보다 원활하게 그 차들의 흐름을 관리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자율주행의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6단계까지 다 아실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자동차 산업에서 이미 이 6단계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뭐 코베트지 아니면 포드 모델T든 지금 0단계였죠. 전혀 자동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레벨 1으로 가면은요, 레벨 1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저희가 레벨 1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차에서 담당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크루즈 컨트롤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속도를 하면 그 정속으로서 계속해서 차가 크루즈 컨트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단계 더 발전한 것이 최근 5, 6년 전에 나왔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교통의 상황에 따라서 속도를 감속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레벨 2로 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2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차선 이탈 방지를 통해 가지고 차선에서 계속 지키면서 크루즈 컨트롤이 결합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GM은 슈퍼크루즈라고 하고 있고 메르세드 벤츠도 고유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파일럿 어시스트가 있습니다. 볼보죠. 그래서 여러 회사들이 이미 레벨 2의 자동화 기술을 회사 차들에게 적용을 했는데 레벨 4로 넘어가게 되면은 시스템이 굉장히 견고하다라는 그런 가정에서 실제로 운전자가 직접 제어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페달도 안 하고 또 스티링 휠도 자동차 설계에 빠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레벨 4와 레벨 5로 가는 데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뭐 폭설일 경우에는요, 차선이 눈으로 덮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PS가 제공되지 않는 그런 공간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제약을 저희가 제외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레벨 4, 레벨 5에서는 순수한 의미의 그런 자율주행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레벨 3로 다시 내려가서 보면은 인간이 좀 휴식을 할 수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운전자가 나름대로 차에게 맡기고 차에서 이제 다시 운전대를 잡아라 라고 하면 그때 가서 다시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휴식 시간을 처음에는 10초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20초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0초.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가 운전자가 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운전자가 비상시에는 다시 핸들을 잡을 수 있게끔 운전자를 깨워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기술을 가지고 또 깨울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깜짝 놀라지 않게끔 하지만 또 필요한 시에는 운전자가 다시 핸들을 잡을 수 있게끔 기술이 마련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율주행이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레벨 4, 레벨 5라고 하면은 인간이 저의 운전대를 잡지 않고 아니면 아예 잡지 않으면서 주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로 교통사고의 원인 중에 94%는 이제 운전자가 과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기술 레벨 4, 레벨 5 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GPS가 당연히 중요하겠죠. 실질적으로 차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미 구현이 되었지만 여러 그런 센서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차를 지원하는 센서가 있고 또 차선을 읽는 그런 센서가 있습니다. 또 속도와 관련된 그런 센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정확하게 차가 어느 속도에 운전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센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물간의 그런 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거리 센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카메라가 있어야 됩니다. 또 카메라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교통 신호가 색이 빨간색, 노란색 아니면은 뭐 초록색이냐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차선 마커를 보면서 차선 이탈을 또 방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또 최신에 나와 있는 그런 기술인데 양산차에 아직은 제공되지 않은 그런 기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그런 정보들을 프로세싱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가 있어야 되겠죠. 라이다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기술입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나와 있었던 기술이긴 하지만 지난 10년, 12년 동안 전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채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일렉트릭 라이트 펄스 기술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물에게 레이저를 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걸 통해 가지고 정보를 취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차에서는 이 정보들을 프로세싱을 해서 사물을 인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에 있는 차냐, 그리고 이것을 차가 움직이냐, 아니면 주차한 차이냐를 볼 수가 있고, 아니면 여기에 나무가 있냐, 아니냐, 그리고 또 보행자는 움직이겠죠. 그래서 보행자를 인지를 하면서 좀 조심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정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센서, 뭐 레이디오, 레이더, 그리고 또 얼트라사운드 초음파 기술을 적용을 해서 여러 가지 그런 정보를 취합을 해서 사물을 확인을 하고 또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가장 근본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 고화질 지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런 지도 기술이 같이 발전해야지만 잘 주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내비게이션에 들어가는 인포테인먼트 맵이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20cm 레벨까지 내려가서 정확하게 초정밀 실제적으로 2차선에서 내가 왼쪽으로 갈 수 있냐 오른쪽으로 갈 수 있냐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매핑하는 작업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그런 리소스를 투입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3대 독일 BMW, 다임러 벤츠 그리고 또 폭스바겐 3대사가 히로라는 그런 매핑 회사를 인수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율주행을 대비하기 위해서 또 지도 부분도 상당히 발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그런 기술을 통해서 저희가 순수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레벨 4, 레벨 5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벤츠사도 그렇고 또 BMW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운전자가 운전대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지 않으면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실질적으로 더 많은 그런 시간을 차에서 보냈지만 이것을 더 생산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지금 현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그런 장애인들도 레벨 4, 레벨 5 차에서는 운전을 할 수 아니면 이 차를 통해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드사도 마찬가지로 뭐 2020년, 2021년에 자율주행을 구현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오바마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확약을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기간에서 7년 반 동안 단순히 이것은 공상과학 영화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내용에서 이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의 일부로서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발표했는데요. 실제로 업계에다가 얘기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15개의 안전성 관련된 평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규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 또 해야 되는 것 그리고 또 규제 당국에서 해야 하는 요소들이 나열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주 빨리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지금 OEM사들이 고려될 사항 항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규제로서 봐서는 안 되고 가이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뭐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어떻게 기록하고 공유하고 또 프라이버시 시스템 안정성을 어떻게 할 것이고 또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물 인지에 있어서 ODD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페일오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장애가 발생했을 때 또 이중화가 필요한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행 거리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 세계는 내연 엔진 그리고 가솔린 엔진에 대해서 의존도가 높았는데 이것은 지속 가능한 솔루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2040년에 가서는 실제적으로 내연 엔진 차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BEV 여러 가지 EV 차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또 2015년의 경우라고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이정표를 찍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EV차로서 100만 대의 판매 돌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 그리고 또 중국 시장에서 상당히 많은 그런 전기차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BEV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테슬라가 또 많은 그런 차를 팔면서 BEV 차량의 보급이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뭐 GM사도 팔 것이고 또 BMW, BYD, 테슬라, 르노, 닛산 등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는 자율주행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편리성 쪽으로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95% 차는 유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출근하는데 1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차는 1시간만 이제 움직였죠. 8시간은 회사 주차장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집으로 갑니다. 또 1시간 이용했죠. 그리고 이제 뭐 때로는 이제 슈퍼마켓에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0분을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 10시간, 12시간 정도가 또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차 한 대의 이용률은 높지는 않습니다. 거의 저희가 좀 높게 보더라도 한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차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하는지 아십니까? UCLA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경우에는 교통 혼잡의 30%는 사람들이 주차 공간을 찾는 데에서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냐? 한 아이디어가 카쉐어링이 되겠습니다. 카쉐어링 하면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인 차가 이용률이 낮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카쉐어링이라고 하면은 자동차를 사지도 않아야 되고 자동차 보험도 내지 않아야 되고 또 연료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실제로 지불하는 비용은 실제로 이 카쉐어를 통해서 이용하는 그 시간, 때로는 내가 이제 간단하게 여러 가지 잡일을 보면 되니까 1시간 정도만 사용할 수가 있고 아니면 때로는 좀 더 긴 시간 카쉐어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는 많은 회사들이 카쉐어링 쪽으로 확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GM의 메이븐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지금 GM은 전통적인 그런 OEM사인데 이 OEM사가 카쉐어링 쪽에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앱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어디서 이 차를 픽업하고 이 차를 어디에다가 가야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카쉐어링이 많은 그런 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만 하더라도요, 카쉐어링 이용자가 230만 명이 되겠습니다. 유럽은 210만 명이 되겠습니다. 미국이 조금 뒤쳐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적으로 카쉐어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도시의 인구 밀집도가 높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기가 높습니다. 이렇게 카쉐어링 시나리오를 보면은요,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운전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은 경우에 경제성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한 해에 16,000km밖에 좀 주행거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은 직접 차를 소유하기보다는 카쉐어링 하는 것이 경제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라이드쉐어링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지금 한국에서 디디를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리프트도 상당히 미국에서 인기가 있습니다. 디디 출시의 경우에는요. 중국의 아주 유명한 라이드쉐어링 플랫폼이고 또 지금 사용자만 하더라도 400만 명입니다. 400개 도시에서. 미국은 뭐 도시를 다 합친다 해도 400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버도 아실 것이고 그리고 또 올라도 있습니다. 저희가 카쉐어링도 있지만 라이드쉐어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게 Convenient Autonomous Vehicle이 되겠는데 실제로 이렇게 라이드쉐어링이 있습니다. 카쉐어링에 있어서는 직접 내가 그 차를 찾아가야 됐지만 라이드 쉐어링은 차가 나의 위치까지 와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충전 아니면은 이제 주유를 해야 되는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빨리 비즈니스 모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크를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부크는 캐딜락이 제공하는 새로운 서비스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멤버십을 기준으로 해서 이용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들은 캐딜락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캐딜락사가 제공하고 있는 차를 필요한 기간 동안 이용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내가 CTS 모델 퍼포먼스 차를 사용한다. 그런데 겨울에 가서는 에스컬레이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점에서 한 모델에서 다른 모델을 선택해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량 유지비나 보험료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용을 할 때는 여기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책임져야 되겠지만 실제로 차를 소유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비용은 이용자 책임이 아닌 것입니다. 그 외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블록버스터와 넷플릭스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블록버스터는 비디오 스토어 체인이었습니다. 예전에 있었죠.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오프라인 매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DVD를 빌려서 대여를 해서 사람들이 며칠 동안 이제 대여했다가 다시 돌렸습니다. 그런데 넷플릭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뭐 원하는 만큼 어느 특정 정액제를 이용을 해가지고 영화를 무제한으로 시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버스터는 망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넷플릭스가 주문형 미디어에 있어서는 지배적 사업자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라이드 쉐어링에서 저희가 이제 20대, 30대를 살펴보면은요, 이 사람들의 자동차 소유에 대한 개념이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차량 유지비를 봤을 때,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보험료, 그다음에 이제 주차장 관련된 이용료를 보면은 400불이 아니라 600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고급 차도 아닙니다. 혼다 스리와 같은 보급형 차량을 사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크게 비용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용률이 5%밖에 되지 않은 차를 위해서 한 달에 600불을 지출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는 저희가 정액제를 도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정액제 요금을 선택하게 되면은 뭐 하루에 30분씩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은 실제적으로 어느 특정 정액제, 그래서 어느 금액만 확정지면은 거기에 제공하기로 한 시간 동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오 펜싱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매핑과 관련해서 오픈된 부분이 있고 오픈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뭐 샌프란시스코, 피닉스, 보스턴, 그리고 또 워싱턴 DC에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경제성도 중요합니다. 인구 밀도가 높아야지 제가 아까 경제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직접 개인 차가 있었을 때는 자동차의 이용률이 낮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공유된 그런 자율 솔루션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실제로 뭐 직접 운전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이용률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 보급률을 보시면은요.
다른 어깨와 또 비추었을 때 파란색은 이제 스마트폰입니다. 50%에 가는 데 있어서는 이제 10년밖에 걸리지 않았죠. 그다음에 이제 컬러 TV 같은 경우에는 초록색의 경우에는 이제 훨씬 더 오래 걸렸죠. 그런데 이제 자율주행차의 경우에는 보다 빠르게 움직일 것입니다. 그래서 컬러 TV보다 더 빨리 채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경제성 분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라이드 쉐어링 서비스를 보면은 마일당 뭐 40센트를 저희가 어떤 기준점으로 보고 있는데 실제로 이때를 우리가 하나의 기준점으로 보면서 경제성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통해서 이제 전기차와 관련된 것이 있고 또 주문형 라이드쉐어링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이 컨버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상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시너지를 만들어내면서 주문형 라이드 쉐어링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그런 비용도 줄어들 것입니다. 자율주행을 통해서 또 안정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동차의 안전성 관련된 그런 부분들 지금은 운전자 때문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기능들이 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차가 더 경량화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보시면은 도시의 경관이 크게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차장 대신에 이렇게 많은 그런 녹색 지대들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 없이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을 이동하는 데 있어서 차가 내가 필요할 때 나타나서 나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것입니다. 그래서 뭐 95% 정도의 시간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이제는 저희가 100% 이용률을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